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고 통신금융업계는 윤 대통령이 고통분담을 강조하자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 내부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고 소환 조사를 위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고 50억 클럽 특검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당정 관계와 이른바 윤심 논란, 총선 전략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현지 당국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과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일부 공공요금을 상반기엔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금융통신업계를 향해서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3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공공과 에너지 요금, 통신과 금융 비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철도 등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또 민심 악화의 큰 원인인 전기와 가스 요금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책임과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압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통신과 금융업계를 향해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스스로 나서달라 요구한 겁니다.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과 통신업계를 과점 체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윤 대통령은 특히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 이른바 예대마진 축소와 빚이 많고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차주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 내용을 두고 관치 논란이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금융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인허가로 과점 특혜를 받은 만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룹니다. 시는 원래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시는 4월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사들이 다음 달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통신업계와 은행들은 즉각적으로 사회 환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이 누려온 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발적인 고통분담 요구에 통신업계는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예상 수혜 대상은 3,373만 명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요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데이터 접근권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현행 5G 요금제를 세분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일 된서리를 맡고 있는 은행권도 사회 환원 방안을 들고 왔습니다. 기존 사회공헌 사업 자금 5천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5대 은행이 공적 보증기관에 내온 특별 출연금도 연 600억 원에서 700억 원씩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업계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는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이 누려온 과점체계 개선을 위해 이번 달 안으로 은행의 경영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돈잔치 논란을 부른 성과급 체계 개선을 비롯해 핀테크 기업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경쟁을 통한 금융 분야에 혁신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의 영업 장벽을 낮추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신 분야에서도 5G 28GHz 신규 사업자에게 최대 3년간 전용 대역을 공급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색내기식 지원은 안 된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은행들이 국민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원장은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하다면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배임액 산정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영장에는 수사 초기에 산정된 액수를 크게 웃도는 숫자가 담길 전망입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막판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개발 사업 민간업자가 얻은 부당이득 가운데 성남시의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배임액을 추리는데 막바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재작년 11월 대장동 1차 수사 당시 검찰은 배임액을 택지 이익을 기준으로 최소 651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시행이익은 특정하지 못한 채 수천억 원 상당이 더 있을 거라며 이른바 플러스 알파로만 열어뒀는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전체 부당이득을 아파트 분양이익 3,600억여 원을 포함한 7,800억 원대로 산정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까지 하면 총 규모는 8천억 원이 넘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엔 애초 배임액을 훨씬 웃도는 수천억 원대의 구체적 숫자가 담길 거란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이나 공모 지침 주요 내용 같은 사업 기밀을 흘렸기 때문에 특혜 구조가 가능했을 거로 보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조사가 끝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는 헌정사 최초의 일입니다. 사실상 수사팀의 준비는 끝났고 여부와 시기, 방식은 모두 이원석 검찰총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심사하려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해서 실제 신병 확보까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시에 내부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표결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169석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부결 전망이 높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부채포 특권 내려놔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게 따로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어서 민주당 내 20여 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가결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례에 따른 자율투표가 아닌 부결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라면서도 비명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이원욱, 서른 등 비명계 의원들을 잇따라 1대1 면담하고 공개석상에서 단일 대우 유지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정도의 의견이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스스로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내심 비명계 이탈표를 노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 스스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어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자율투표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과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 이 대표의 결단 여부까지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동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 회유 의혹을 집중 공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국민의힘은 구속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잇따라 접견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진 이른바 회유 의혹의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로 엮기 위한 검찰의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특별면회에 있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 유출이 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민주당은 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특검 카드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증거가 그러면 불충분하다면 왜 지금이라도 정권 바뀐 지 8개월, 9개월 다 돼가는데 왜 무혐의를 못하죠? 1심 결과 등을 고려해서 검찰이 투명하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혐의 한다. 야당의 김여사 특검 도입 주장이 이재명 수사 물타기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 청구 검토야말로 김여사 방탄용이라고 맞받으며 장외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문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너무 오랫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억지 논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입니다.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2월 임시국회 민생실종 우려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처음으로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네 후보가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며 치고받았는데 토론회 주요 장면을 김경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붉은 계열 넥타이 차림으로 서로 손을 맞잡은 후보들은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정통 보수의 뿌리를 20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저 김기현이가 대표가 되면 당이 안정될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단순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시즌2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윤석열 정권을 수호하려면 싸울 줄 아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로를 향한 날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 정체성 문제를 파고들었고 과거에 우리 당에 대해서 폄하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유권자인 당원들에게는 그 입장을 설명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또 문재인 후보가 더 단일화하셨고 목도리가 다 걸어주셨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험지 출마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한편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이 존재하느냐를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제대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갈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에 말씀하셨습니다. 윤심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없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저는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은 당연히 국정을 총괄하는 분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천 후보와 김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 외압 우려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저는 김기현 후보님이 당선되면은 저희 후보들에게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윤핵관의 영향력을 공천에서 어떻게 배제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통령께서 10명을 딱 정해서 어디에다 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기까지만 겁니다. 듣겠고요.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자꾸 그렇게 외국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황 후보는 안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 당을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왜 만드셨습니까?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 때 저 혼자 내려가서 제 생명을 걸면서 사람들을 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 저는 헌신의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당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은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TV 토론회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00% 당원 투표로만 선출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당심을 잡기 위한 발언들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정책 관련 토론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대 깎아내리기와 비방전만 난무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첫 TV 토론회에서는 당원들의 관심사에 대한 후보들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 포진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선대위원장 임명이나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확대 의사를 묻는 등 흥미로운 주제도 등장했지만 그쪽 분야에서 표를 모을 수 있는 후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 대부분은 네거티브 공세와 비방전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양강 구도인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누가 더 이재명 대표와 잘 싸울 것이냐 전투력을 놓고 신경전을 주고받았고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맞짱 떠서 싸우느라고 7번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고소고발 당하고 전부 다 무죄로 취하받았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과정 등을 건드리며 비윤계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릴 때 왜 당의 원로로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뭐 아무 이유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을 마음대로 곡해하면서 황교안 후보는 기대기 전문 후보, 색깔론까지 언급하며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을 모두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기대기 전문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남진 또 김연경 씨에게까지도 기대했습니다. 나중에 해명이 아니고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통역당 간첩 사건의 주범 신영복을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거기 가서 잘 죽었다고 거기 그렇게 방명록에 쓰겠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향한 비방전만 집중되다 보니 자유토론 시간에도 정책 관련 토론은 한 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첫 TV 토론회를 마친 당권 주자들은 오늘은 광주 전남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신경전을 이어갑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 사망자가 4만 1,000명을 넘었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표한 튀르키예 공식 사망자 3만 5,400여 명에 시리아 국영통신이 전한 시리아 정부 통제 지역 사망자 1,400여 명에 유엔이 발표한 시리아 반군 지역 사망자 4,400명을 더한 수치입니다. 시리아는 장기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요. 한스 클룩의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 국장은 이번 튀르키예 강진에 대해 유럽 지역에서 발생한 100년 내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감염병 등 2차 피해에 노출됐고 지진 당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재민촌의 아이들을 임성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집과 건물이 있던 자리엔 온통 잔해와 휜 철골이 가득 쌓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건물도 있지만 붕괴 위험이 커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너진 주택가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놀이터가 있는 공원이 나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이곳에 임시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민촌으로 변한 공원 놀이터에서 그네와 시소를 타고 노는 어린아이들. 페랄리아는 지진 당일 마구 흔들리던 집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Çok kötüydü. Evlerin hepsi düşmüştü. Biz de çok korkmuştuk. Ben yatarken olmuştu ama ben birinci depremden kalkmıştım.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온 일리아스는 당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4명과 함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서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이따금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Ben de benim öğretmenim gönderdim. Sen iyi misin? Evet kızım, ben İhlas kızım, ben de iyiyim. Biz de ben de dedim. Biz de iyiyim. Bize bir şey olmadılar. Sonra okulda ne zaman açacak bilmiyoruz. 캠핑용 공원 오두막엔 아직 젖도 못 된 6개월 아기 무함마드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밤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أنا فضلا شيء صوبة هوا صوب أنا فضلا ملات فضلا ورا ده يوريو. 이번 지진으로 이재민이 된 어린이는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거리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는 규모 7.8과 7.5 강진이 잇따라 덮친 이번 지진을 카흐라만 마라슈 지진이라고도 부릅니다. YTN 취재진은 도심 전체가 폐허가 된 카흐라만 마라슈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심의 처참한 모습 이근혁 기자가 전합니다. 규모 7.8 강진의 진앙과 가깝고 뒤이은 규모 7.5 지진이 강타한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 시내 중심부는 온전한 건물보다 무너진 잔해 더미가 더 많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무덤처럼 쌓인 건물 잔해와 철골. 건물만큼 높게 쌓인 잔해 위로는 굴착기와 구조대원만 보입니다. 피해 범위와 규모가 큰 만큼 집을 잃은 이들도 많습니다. 도심 축구 경기장에는 하얀색 이재민 텐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사계절 대부분 눈이 덮인 설산보다 확연히 눈에 띌 정도입니다. 도시 외곽 희생자들의 묘지로 가는 도로는 가뭄을 맞은 논밭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위로 뾰족하게 솟은 콘크리트 바닥은 승용차 하나 지나갈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묘지에는 희생자 이름이 적힌 나무판 표지석이 빼곡합니다. 자갈이 섞인 갈색 흙바닥 아래 안치되는 사망자는 하루에 150명 정도. 할 말을 잃은 가족들은 돌무덤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튀르키예인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강진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에서 YTN 이근혁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방한용품인데 보내면 안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날벼락처럼 찾아온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사람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불과 침낭, 겨울옷과 신발 등 방한용품입니다. 당장 몸을 누일 곳도 없는 상황에서 최초 지진의 진앙이었던 가지안테프는 아침이면 영어권까지 떨어지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시거처로 쓰일 겨울용 텐트는 30여만 개나 부족하다는 게 튀르키예 대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불이나 조금 따뜻한 것들을 조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텐트나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체계가 무너져 위생 문제도 심각해 청소용품이나 여성용 위생용품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분유나 이유식부터 잘 썩지 않는 통조림이나 물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먹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봉지에 한가득 담긴 통조림 햄이나 라면도 구호품으로 보내기엔 모두 부적절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잘 모르겠다면 성금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통해 기부하면 후원금이 빼돌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배하고 있는 테러 조직원이 한 단체를 운영하며 구호품과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현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설명입니다. 한 2016년도에 테러 구테타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 단체에서 이 구테타를 시도한 걸로 지금 이미 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모금 계좌나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잘 알려진 기관을 통해 후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간접 고용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사실상 금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강성노조 청부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야당이 또 한 번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여당 측 3명은 반대했지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 의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도급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노동쟁의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파업 등을 탄압할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노동자의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논의의 급물살을 탄 노란봉투법이 반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 청부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최장 90일이 걸리는 안건 조정위로 넘기겠다고 맞섰습니다.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 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용자들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제형 법정주의에 입에 대고 야당은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도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에서 막히면 본회의 직회부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만약에 논의하지 아니하면 국회 법대로 60일 경과 후 다시 이제 환노위로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양국관리법, 간호사법 등에 이어 또다시 신속 안건을 태운다는 게 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옥죄는 손해배상은 막자는 야당과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여당의 대립은 양당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 내내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던 비자 갈등은 50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부. 비자 신청 창구 앞에 다시 활기가 돕니다. 비자 발행을 대행하는 여행사 직원들이 출장소를 차린 듯 신청서를 펼쳐놓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난 11일 우리 정부가 중국발 비자 제한 조치를 예정보다 앞당겨 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我们这个量会持续增多的，我觉得至少应该会比以前的量要翻倍吧。 중국도 한국인에 대한 비자 보복 조치 철회로 화답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무비자 환승 여행 등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50일 가까이 계속된 비자 갈등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전후 PCR 검사와 같은 방역 문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我们希望韩方同中方一道，为双边人员的正常往来创造更多便利。 현재 논의가 중단된 항공 노선 증편 문제까지 생각하면 정상화의 길은 아직 멉니다.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새 판을 짜야 할 경우 탑승구 배정 등에서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또 이번 비자 갈등으로 한층 깊어진 양국민 사이 감정의 골을 메우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로와 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과 금융업계를 향해선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 모두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 3사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만 19세 이상 고객에게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KT도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만 19세 이상 고객에게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데이터 30GB를 3월 1일에 자동으로 제공하는데요.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서비스 고객 모두에게 기본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첫 TV토론회에서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와 안 후보는 오후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하며 목도리를 걸어준 일을 언급하는 등 보수 정체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안방인 울산에서 사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험지에 출마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3당으로 그런 입장.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첫 TV토론회에선 각 후보에게 이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질문과 답변이 나왔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나경원 의원하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17대 때 처음 만나서 장제원 의원은 그 후에 만났고요. 아무래도 좀 더 오래된 관계니까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인재지만 그래도 정이 좀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미 절반 이상 1,5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에서 끊었을 때 제가 원자력 발전 연구비를 계속 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핵관 장인분도 조금 무서울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억압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개딸 장모님보다는 훨씬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핵관 장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또 윤핵관 장인께 또 패기 있게 맞설 겁니다. 끝나고 나서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것이 바로 삭발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가발을 써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됐어요. 둘 다 어려운 일이죠. 참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의미에서 제가 삭발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이재명 대표 측근 특별면회를 둘러싼 논란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놓고 여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사람을 민주당 의원이 지금 특별 면회를 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특별면회에 있어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 유출이 돼서 이것도 사실은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그런데 왜 서면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한 건 대검찰청과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인 결정 등 여러 이유가 종합된 거로 봐야 한다며 이 전 고검장의 행위만으로 수사가 방해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내려졌던 출국 금지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죄를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과 달리 적어도 김 전 차관에 대해선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인데요. 당사자들은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22일 자정 무렵 인천국제공항에서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김학의 전 차관은 법무부의 긴급 출국 금지에 막혔습니다. 취재진 눈을 피하려 자신과 닮은 대역을 동원하고 얼굴을 가린 채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의 억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재수사가 예고된 시점이었습니다. 왜 출국하시는 겁니까? 성접대 의혹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불똥은 다른 곳으로도 튀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을 조회하고 진상조사단원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후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불법 출국 금지 과정을 들여다보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는 일단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이 검사가 출국 금지를 요청할 당시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가 막연한 의심에 불과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 긴급 출국 금지 대상으로 볼 수는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원의 심리와 법률 검토 끝에 밝혀진 사후적 판단이라며 장치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했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것은 정당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매우 긴박한 상황과 어떠한 범죄 혐의도 없는 일반인의 출국을 막은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검찰이 법을 지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사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성윤 전 고검장에 대한 판단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 출국 금지의 위법성과 안양지청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가 선고된 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 고비가 닥쳤습니다. 미국이 중국 투자를 막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업계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8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안보 위협 국가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앞으로 2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 전체 공급량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 우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공장들의 증설이나 유지 보수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규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지 그런 거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10월에 이미 나왔거든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계 설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신청 자격과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측에 일정 기간 대중국 투자 유예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실내에선 GPS 신호가 잡히지 않아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건물 안에서도 오차범위 5m 수준으로 위치를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위급 상황 때 유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름 13cm에 높이 3cm짜리 장비가 천장 곳곳에 보입니다. 인공위성 위치정보 시스템, GPS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가짜 위성으로 의사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별도 장비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기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실내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의사위성 장치를 하나 이상 부착하시게 되면은 위치 결정용 신호를 12개 이상 받게 되어 바로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5m 수준의 오차 범위로 실내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신변 보호 대상자나 강력사건 피해자 위치 파악뿐 아니라 건물 안에 불이 났을 때 빠른 탈출 경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매몰 사고같이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도 위치 파악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이 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광산과 같이 좀 보호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부착하는 장치를 통해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최소 2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해야 하고 한 개당 가격이 200만 원 정도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국내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방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참여하는 합동연설회가 오늘은 호남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오후 2시 광주 지역에서 정견 발표에 나서는데요. 지난 12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연설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추천 포상을 수여합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수여식에서 42년 동안 한센병을 치료해온 스페인 국적의 신부 등 국민 추천 공로자 19명을 포상하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는데요. 앞서 3+3 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건데 여야는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어제 12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려던 하이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하이브가 목표로 했던 지분 40%를 달성하기 어려워지면서 SM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장 초반부터 12만 원을 웃돌던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이 12만 2,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시작한 지 3거래일 만에 제한 가격 12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공개 매수를 통해 SM 지분 25%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현 시가보다 낮은 12만 원에 주식을 팔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또 장외 거래에 해당하는 공개 매수는 절차가 까다롭고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점도 하이브에게 방해 요소입니다. 9.05%를 확보하기로 한 카카오 측은 추가 지분 확보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애초 경영권 확보가 목적이 아닌 만큼 굳이 하이브보다 높게 값을 부르며 전의 전쟁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는 기껏해야 9%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지금 공개 매수해야 된다면 12만 원 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하이브가 승기를 잡는 듯했던 이번 인수전이 안개 속으로 빠진 가운데 양측은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을 회피했지만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소속 배우들과 함께 공개석상의 모습을 비췄고 경쟁사인 하이브의 지분 넘겨주신 배경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가처분 신청하신 계기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음반 제작사가 모인 한국연예제작사협회도 SM 현 경영진이 묵과할 수 없는 배신을 하고 연예 문학의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전 총괄 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SM 현 경영진과 손을 잡은 온라인 파트너스 측도 하이브가 SM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SM 3.0 이 플랜을 제가 봐서 저희가 숫자를 돌려봤어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는 그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라이크기 없어지는 거 포함해서 12만 원 가격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이 아직 2주가량 남은 가운데 원점으로 돌아간 인수전 결과는 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른 기관에 이미 퍼진 폐암세포를 전이 이전에 치료 가능한 세포 상태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통계청 발표 기준 2021년 국내 암 가운데 사망률 1위인 폐암.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지만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경우엔 생존율이 9%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춰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한 후 전이 상태의 폐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그 전이능을 가지고 있는 폐암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을 하여서 그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그 전이능이 이제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그런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인간 전이성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 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환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과약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마치 암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건강수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0년 대장암 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1년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 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 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5년에서 6년 이내 인체 임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 정찰풍선 사태와 관련해 미국 영국 내에서 추가로 보고된 비핵 물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방장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비핵 물체에 대한 추가 보고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또 격추시킨 비핵 물체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라며 잔해를 통해 이 물체들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은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2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은 5도 선에 머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동해안 지역의 비나 눈은 모두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방도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해안 지역에도 아침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최고 5cm, 중서부 지역에도 1cm 정도의 눈이 예상되고요. 비의 양은 1에서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린 비나 눈으로 빙판을 이루거나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영상 3.2도, 대전 영상 2.3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 7도, 부산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휴일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